K뱅크는 정말 이 비트코인 열풍의 핵심 최대 수혜자네요. 수혜 은행인 거죠. 왜냐하면은 예수금 나아가서 자본확충까지 일사상피를 해버린 거니까 이러한 엄청난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은행들이 이 손을 잡기 쉽지가 않아요. 가상화폐 거래소. 왜냐하면은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 자금 세탁 문제라는 게 사실 저도 우리나라의 자금 세탁 규정을 여기 발경자하기 전에 규정을 찾아봤거든요. 예. 약해요. 이걸 위반했다 해도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자금 세탁에 그 위반하는 그 사유들이 이게 있는데 대표적인 게 고객 확인 의무 위반. 어떤 사람이 거래 투명성의 핵심이잖아요. 이걸 위반하면은 건당 최대 6천만 원.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의무 위반은 건당 900만 원. 의심 거래 보고 의무 위반은 1,800만 원. 뭐 은행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니죠.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 올해 연초에 우리 국제 기업은행이 미국 뉴욕에서 이 자금 세탁 거래 위반으로 미국 현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죠. 뉴욕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과징금이 얼마가 나왔냐? 1,000억이 넘게 나왔어요. 1,000억. 1,000억? 네. 와.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자금 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1,049억 원을 부과받았다. 와.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 체감도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좀 위반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금 세탁 그렇게 세게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마약 자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리가 무기를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자금이 테러. 그것도 마약. 자신들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적대국의 자금 세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약. 그것도 이제 남미에 있는 맞습니다. 그 마약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현금이 달러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그런 거래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니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별거 아니겠지만 미국이나 어떤 그 선진 이 자금 세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죠. 예. 그리고 이 비트코인 이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거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고객 확인이 안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허윤영이라는 고객이란 한국 이름이 돼 있는데 그 뒤에서는 무슨 다른 제3국의 정말 세력과 연계된 그런 사람의 돈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이 자금 세탁 문제가 이 미국이나 이런 규정이 센데 걸려버리면은 아까 권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은행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금 조달할 때는 외국인 해외 IR도 가서 그렇죠.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을 한다던가 특히 요즘에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급부상한 게 ESG잖아요. ESG. 이게 한번 자금 세탁 방지에 걸려서 비트코인과 연관돼서 ESG 이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이 한국은행은 문제가 있어. 자금 세탁 방지를 위반을 했어.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이슈거든요. 그쵸.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수금이니 뭐니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어도 결국에 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득보다 실이 많다. 좀 그런 왜냐면은 이 지방은행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K뱅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은행 사이즈가 그렇게 큰 데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리고 K뱅크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자금이 없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을 그전엔 법도 없었고 그거를 감수하면서라도 예수금을 받아서 고객을 늘리고 증자를 받아서 은행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어피트에 손을 내밀었던 거고. 배팅을 한 거죠. 근데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등치가 큰 회사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더 늘리는 거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이것 때문에 한번 사고가 나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를 거래를 안 해줬던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에서는 은행들이 받아줄 때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은행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면책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에 이게 왜냐면은 이 4대 지금 이대로라면은 4대 거래소 이외에 나머지 중소거래소들은 다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니까 이게 그냥 거래소 문 닫는 차원이 아니라 그에 딸린 투자자들의 피해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어떤 요구를 하냐? 우리가 그 실명 발급 계좌 해줄 수 있다. 계좌 발급 해줄 수 있다. 근데 다만 면책 기준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좌 발급을 제휴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소 실사를 꼼꼼히 하고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어떤 그 기준,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으면은 사후에 문제가 좀 발생했더라도 이거 하면서는 은행이 좀 면책을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이 제휴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한 상태고 금융당국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9월 24일 전까지 금융당국이 과연 이 은행이 요구하는 면책 기준을 과연 받아줄 것이냐, 받아준다면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거를 조금 면책 기준을 더 줄 것이냐, 여기에 이 4대 거래소 포함될 수도 있죠.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운명이 이 면책 기준에 달려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종의 책임 넘기기인데 맞습니다. 네. 뭔가 이 가상자산이라는 것의 이게 실체, 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돈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체를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네. 그렇고 뭔가 이거를 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은 많아요. 맞죠. 근데 은행에서 여기서 사고 났을 때 은행 입장에서 얘네 거를 해주자니 싫어. 그래서 나 안 해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서 뭔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냥 안 한다고 해서 다 끊어갖고 없애버릴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융당국을 향해서 사실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차라리 거래소 인허가를 니네가 책임지고 해라. 정부가. 그게 나오고 그 정부가 인허가를 해준대라고 나는 거래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그랬다가 지금 나중에 사고 나면 그 책임을 인허가를 해준 정부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안 하고 은행부한테 야 니네가 잘 관리해서 해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은행에서도 야 나중에 사고 나면 난 감당 안 되는데 나보고 이걸 하라 그러면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나한테 뭐라 그러기 없기? 요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아마 좀 이 사실 좀 정치적인 얘기이긴 한데 이 코인 열풍은 그냥 2030 세대의 어떻게 보면은 생존 전략, 돌파구 이런 걸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게들 얘기하죠. 예. 그렇죠. 감당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동산 아파트 가격 같은 아파트만 봐도 이게 사실 뭐 월급을 통해서 이게 살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코인 이런 거에 기댈 수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도 이게 좀 상승 폭이 아무래도 물론 뭐 좋은 주식들은 뭐 정말 장기적 우상을 하겠지만 그래도 2030의 어떤 성향상 이 한 방에 뭔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찾다 보니까 뭐 이게 코인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뭐 금융당국이 뭐 은행이 뭐 면책 기준이니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치권에서 이 어제 보니까 민주당에서 이 가상화폐 TF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뭔가 해결의 물고 실마리를 터줘야지 아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 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어떤 그런 은행의 어떤 뭐 예수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긴 그런 합니다.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가상자산계에 내가 좀 책임자 1금융으로서의 뭔가 그러니까 1금융 중에는 좀 떨어지지만 내가 이쪽 시장이랑은 내가 좀 전문성을 특화시켜 보겠다 뭐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 니즈가 있는 아까 은행 분명히 있죠. 예수금이 그 확 는다고 했잖아요. 제휴를 하면은 이 수협은행이 조금 금융권에서 거론이 됐는데 수협은행이면 아무래도 사이즈가 좀 작긴 작네요. 작죠. 예, 예. 근데 얘네가 이 은행이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 그러니까 수협 중앙에서 분리돼서 이 신경분리라고 하거든요. 나오는 과정에서 이 예대율 특례 기간을 부여를 받았어요. 정부로부터. 이 예대율이 어떤 거냐면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그러니까 대출이랑 예금 금액이랑 이게 100% 그러니까 또이또이 해야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 분리돼 떨어져 나와 보니까 아무래도 예금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예대율이 100%를 넘어도 무방하다라는 특례 기간이 부여가 됐는데 그러니까 예금이 조금 적은 거 봐줄게. 네. 아직 시작이니까. 네. 그리고 뭐 조금 지나서 은행 좀 자리 잡으면 열심히 예금을 늘려봐라는 기간을 부여받았다는 그쵸. 거죠. 예. 그 기간이 11월에 끝나거든요. 11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근데도 아직 예대율이 105%, 그러니까 아직 못 맞춘 거예요. 100%를 낮추려면은 그러니까 예수금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으로 어떻게 끌어모아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수협은행은 이 예수금을 끌어들여야 되는 유인이 다른 은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혹시 이 가상화폐 거래소와 좀 제휴할 유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도 안 해요. 안 한다고 아예 부인한 거예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협은행 같은 경우는 이 예대율 특례도 받았지만 이 공적 자금을 받은 은행이거든요. 공적 자금을 받은 은행이 지금 정부에서 그 제도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상자산 그 사업 제휴를 통해서 뭔가 예수금을 조달해서 수익을 낸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금 세탁 문제 이게 수협이라는 은행의 특성이 사실 일반 은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수산 농업 그러니까 어민 및 어민들. 정책 자금을 조금 지원해주는 그런 은행의 성격이 있는데
이게 만약 자금 세탁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걸려버린다? 이거는 오히려 시중은행이 위반했을 때보다 더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대율을 맞춰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더라도 이 실이 너무 크다라고 판단할 정도여서 사실 시중은행권 중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지방은행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휴할 만한 은행은 지금은 정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데드라인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서 거래소들은 최대한 그 잡코인들을 내보내면서 자신들이 좀 건전하다는 거를 은행한테 입증하려고 할 거고 은행들은 최대한 여기를 정리하면서 위에다가 면책을 요구하면서 이거를 최소화 그러니까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서 결국 아까 허 기자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정부가 면책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뭐 최소한 4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데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될 거고 아까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그 상장 과정에서 있었던 자신들만의 영역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고 있던 이런 거래들이 이런 뭔가의 갈등 속에서 점점 더 많이 폭로를 나올 수도 있다. 제2, 제3의 피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 분위기 때문에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투자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질 거기 때문에 뭐 허 기자가 이제 금 샀파니까 꾸준하게 좀 이걸 좀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뭐 발칙강제를 검색해주시고 같이 얘기 나누시면서 그 채널을 어떻게 꾸려갈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